1724년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북해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오는 프로이센의 항구 도시 퀘니이스베르크의 뒷골목에는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작고 허름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안개 낀 도시의 풍경 속에 파묻힌 이 집은 바로 말의 안장이나 고삐를 만드는 마구장인 요한 게오르크 칸트의 집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망치질 소리와 가죽을 다듬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작고 약해서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했던 아버지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여러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기에 이토록 병약한 아이가 거친 세상을 어떻게 버텨낼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바로 훗날 서양 철학의 거대한 산맥이 될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칸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당시 퀘니이스베르크는 활기찬 무역도시였지만 장인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아버지 요한은 질 좋은 가죽을 떼어다가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었지만 수입은 대가족의 입에 풀칠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어린 칸트의 기억 속에 남은 집안 풍경은 화려한 가구가 아니라 아버지가 흘리는 정직한 땀방울과 작업대에 쌓인 거친 가죽 조각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칸트의 신체적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고 가슴뼈가 안으로 굽은 기형적인 흉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어깨는 구부정했고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앙상한 팔다리는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따금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약해 빠진 녀석이 커서 제 밥벌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걱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거친 가죽을 무두질하고 힘을 써야 하는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병약한 소년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유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뼛속 깊이 새겨진 성실함과 도덕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요령을 피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린 칸트는 아버지가 손님들에게 물건을 건네며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혀두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임마누엘, 잘 듣거라. 우리는 가난하다. 하지만 빚은 없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흘린 땀만큼만 가져가는 것이 진짜 사람의 길이란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가르침은 어린 칸트의 마음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바람에 날려갈 듯 약했지만 정신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올곧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죽 냄새가 배어있는 아버지의 작업복과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정직을 목숨처럼 여겼던 집안의 공기는 훗날 칸트가 세우게 될 엄격하고도 숭고한 도덕 철학의 첫 번째 토양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장난감 하나 없는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소년 칸트는 그렇게 퀘니이스베르크의 짙은 안개 속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내면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묵직한 성실함이 소년의 뼈대를 만들었다면 어머니의 따뜻하고 깊은 신앙심은 소년의 영혼을 채우는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칸트의 어머니 안나 레기나는 독실한 경건주의 신자였습니다. 당시 프로이센 사회를 지배하던 경건주의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내면의 진실한 믿음과 엄격한 도덕적 실천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칸트의 손을 잡고 퀘니이스베르크의 교회로 나가 산책을 즐기곤 했습니다. 풀 한 폭이 밤하늘의 별 하나를 가리키면서도 어머니는 아이에게 자연의 신비와 창조주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호기심 많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임마누엘,
저 하늘의 별들을 보렴. 그리고 네 마음속을 들여다보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저 우주에 있는 것처럼 네 마음속에도 올바른 양심의 법이 살아 숨쉬고 있단다. 어머니의 이 가르침은 훗날 칸트 철학의 핵심이 되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면의 도덕 법칙이라는 유명한 문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약하지만 총명한 아들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았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칸트 지방과 교류하던 프란츠 알베르투 슐츠라는 목사가 소년의 비범함을 눈여겨보았고, 그의 도움으로 칸트는 8살의 나이에 당시 명문학교였던 콜레기움 프리데리시아눔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생활은 자유분방한 소년에게는 거대한 시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학교는 경건주의의 이념에 따라 운영되었는데 그 규율이 숨이 막힐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학생들은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기도와 암기, 그리고 훈육으로 짜인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학교의 공기는 무거웠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엄숙한 찬송가와 회개하는 기도소리만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모든 생활은 종소리에 맞춰 기계처럼 돌아갔고,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보다는 무조건적인 복종과 신앙심의 증명이 강요되었습니다. 어린 칸트는 이러한 학교 분위기를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생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억지로 지어내야 하는 신앙 고백과 위선적인 분위기에 강한 반발심을 느꼈습니다. 훗날 칸트가 성인이 되어 이 시절을 회상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를 강요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토로했을 정도였습니다. 소년에게 학교는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라기보다는 견뎌내야 할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그 암울했던 학교 생활 속에서 칸트가 유일하게 숨쉴 구멍을 찾은 곳은 바로 라틴어 공부였습니다. 당시 학교는 라틴어 교육에 큰 비중을 두었는데 칸트는 이 고전 언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위대한 시인들과 사상가들이 쓴 라틴어 문장들을 읽으며 칸트는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고대의 드넓은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깐깐한 규칙과 강요된 기도로 가득 찬 현실에서 도망쳐 논리적이고 우아한 라틴 고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소년 칸터에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탈출구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작고 병약한 학생이 라틴어 문장을 해석할 때 보여주는 놀라운 집중력과 예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칸트는 그 시절 로마의 시인들이 읊었던 인간의 운명과 자유에 대한 글귀들을 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비록 몸은 규율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지성만큼은 고전이라는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칸트는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훗날 자신의 사상을 엄밀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칸트는 엄격함과 배움 사이에서 위태롭지만 끈기 있게 10대 시절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되던 1740년 가을, 드디어 칸트는 숨막히던 기숙학교를 벗어나 퀘니스베르크 대학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대학은 그에게 해방구이자 거대한 지적 놀이터였습니다. 더 이상 강요된 기도나 기계적인 암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와 자유로운 토론이 가득했습니다. 소년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설렘에 칸트는 밤잠을 줄여가며 강의실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시기 칸트의 인생을 뒤흔든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고 유능한 교수 마르틴 크누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크누첸 교수는 깡마르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이 어린 제자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는 자신의 서재를 칸트에게 활짝 개방했고 당시로서는 금서나 다름없을 정도로 파격적이었던 아이작 뉴턴의 물리학 책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칸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낡은 철학은 세상이 신의 뜻대로 막연하게 돌아간다고 가르쳤지만 뉴턴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부터 행성이 움직이는 것까지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은 칸트에게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기계와 같구나. 이 법칙을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낼 수 있다니. 인간이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이 깨달음은 칸트가 평생을 붙들고 씨름하게 돼 철학적 주제가 되었습니다. 칸트는 물리학과 수학 그리고 철학을 넘나들며 지식의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1746년에는 살아있는 힘의 참된 측정에 관한 사상이라는 첫 번째 논문을 준비하며 학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보며 머지않아 퀘니스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될 제목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난한 청년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칸트가 학문에 깊이 빠져 있던 22살 무렵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 칸트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마구장인이 남긴 유산이라고는 빚과 낡은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칸트의 어깨 위로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당장 어린 여동생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 막막했습니다. 칸트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펜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커녕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교수가 되겠다는 꿈,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야망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칸트는 짐을 꾸렸습니다. 화려한 학자의 가운 대신 수수한 여행복을 입고 그는 일자리를 찾아 퀘니히스베르크 외곽의 시골 마을들로 향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이력서에는 대학생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남의 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라는 직함이 새겨지게 됩니다. 짐을 싼 청년 칸트가 도착한 곳은 퀘니히스베르크의 활기찬 거리가 아니라 정막이 흐르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첫 부인지는 유트셴이라는 작은 마을의 목사댁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가정교사지, 사실상 그 집안의 고용인이 되어 아이들의 생활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고달픈 자리였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우주의 탄생과 행성의 법칙을 논하던 그는 이제 코를 훌쩍이는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고 식사 예절을 훈육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절은 칸트에게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학문적 대화를 나눌 동료는커녕 책 한 권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시골 생활은 지적 갈증을 더해가게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촛불 하나의 의지에 남들 몰래 가져온 책들을 읽으며 그는 자신이 학문의 길에서 영영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눈칫밥을 먹는다는 서러움도 그를 짓눌렀습니다. 콧대 높은 귀족 집안에서 일할 때는 하인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존심을 꾹꾹 눌러 담아야 했고 고용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감추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칸트는 이 고단한 9년의 세월 덕분에 상아탑에만 갇혀있던 샌님에서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귀족 가문인 폰 휘센 백작의 집에서 일했던 경험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칸트는 상류층 사람들의 세련된 매너와 화법, 그리고 사교계의 예절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책상 위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기술과 세상 물정을 처절한 생존 현장에서 터득한 셈입니다. 칸트는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펜을 들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의 선생님이었지만 밤에는 다시 철학자로 돌아와 우주의 기원을 탐구했습니다. 훗날 그가 발표하게 될 태양계의 형성에 관한 혁명적인 이론인 성운설의 아이디어도 바로 이 외롭고 고요한 시골의 밤하늘을 보며 다듬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훗날 대학으로 돌아갈 그날을 위해 칼을 갈고 닦았습니다. 당시 그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심정을 담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잠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월급을 받으면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동생들을 부양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학위를 마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버텨낸 시간이 무려 9년이었습니다. 20대의 꽃다운 청춘을 남의 집 객식구로 보냈지만 칸트의 눈빛은 흐리멍덩해지기는커녕 더욱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세상의 쓴맛을 본 철학자는 이제 단순히 이론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는 성숙한 지성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31살이 된 칸트의 주머니에는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돈과 그보다 더 값진 인생의 경험이 두둑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퀘니 히스베르크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1755년 31살의 칸트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 퀘니 히스베르크 대학에 정문을 다시 밟았습니다. 9년 전 가난 때문에 쫓겨나듯 학교를 떠났던 초라한 청년은 이제 온갖 세상 풍파를 견뎌낸 단단한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칸트의 복귀는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았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불에 관한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이어 형이상학에 관한 논문까지 통과시키며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냈습니다. 9년 동안 가정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밤마다 펜을 놓지 않았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학위가 곧바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칸트가 얻은 직함은 독일어로 프리바트 도첸트, 우리말로는 사강사라고 부르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명예롭지만 동시에 아주 가혹한 위치였습니다. 대학 소속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월급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칸트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바로 학생들에게 직접 수강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강의실 문 앞에 돈을 넣는 바구니나 명부를 두면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면서 직접 수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칸트에게 아주 냉정한 현실을 의미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으면 수입이 0원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의가 지루하거나 내용이 부실해서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칸트는 당장 그날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상아탑의 고상한 학자가 아니라 지식이라는 상품을 파는 치열한 시장통의 상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칸트는 생존을 위해 문자 그대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적게는 16시간, 많게는 28시간까지 강의를 강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가르친 과목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전공인 논리학과 형이상학은 기본이었고 수학과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부터 자연지리학, 인류학, 심지어는 불꽃놀이를 위한 화약기술이나 성벽을 쌓는 축성학까지 가르쳤습니다. 백과사전이 걸어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칸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탈탈 털어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칸트는 강의 스타일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칸트의 이미지는 딱딱하고 어려운 철학자지만 이 시절 사강사 칸트는 학생들을 사로잡는 최고의 이야기꾼이자 엔터테이너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철학 용어만 나열하며 학생들을 졸게 만드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최신 유행부터 신기한 과학 실험 이야기까지 학생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재료들을 강의에 맛깔나게 버무렸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계단까지 학생들이 꽉 들어차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칸트의 강의를 들었던 제자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는 훗날 스승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명랑하고 재치가 넘치는 청년이었다. 그의 이마는 사색의 기쁨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입술에서는 풍부한 사상이 흘러나왔다. 농담과 기지 그리고 유머가 그에게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그의 강의는 가장 즐거운 대화와 같았다. 칸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그는 강의 시간에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나에게서 철학을 배우려 하지 말고 철학하는 법을 배우시오. 내 생각을 앵무새처럼 외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두 발로 서서 생각하시오. 비록 신부는 월급 한 푼 없는 비정규직 강사였고 몸은 고단했지만 강단에 선 칸트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펄떡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학생들과 호흡했고 퀘니스베르크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 강사로 급부상했습니다. 가난한 마구장인의 아들이 실력 하나로 대학 사회의 중심부로 진입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칸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깐깐하고 고리타분한 표정, 서재에 갇혀 책더미에 파묻힌 채 세상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늙은 교수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30대의 청량 강사 칸트는 우리의 이런 편견을 보기 좋게 배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퀘니스베르크 사교계에서 칸트는 우아한 선생이라는 별명으로 통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온 칸트는 그야말로 퀘니스베르크의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는 사교계의 총화였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칸트는 유행을 선도하는 패셔니스타였습니다. 비록 키는 157cm 남짓으로 작고 왜소했지만 그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가발을 쓰고 최고급 천으로 지은 코트에는 금색 테두리 장식을 둘렀습니다. 목에는 화려한 주름 장식이 달린 스카프를 메고 비단 스타킹을 신은 채 허리에는 작은 은장식 검까지 차고 다녔습니다. 당시 대학 교수나 학자들이 검소하다 못해 남루한 옷차림을 미덕으로 여겼던 것과는 정반대의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칸트는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고 언제 어디서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려입은 신사의 모습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북적이는 카페나 귀족들의 화려한 살롱이었습니다. 젊은 칸트는 잡기에도 능했습니다. 특히 그는 당구와 카드놀이의 고수였습니다. 강의가 없는 오후가 되면 칸트는 단골 카페에 들러 내기당구를 즐겼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승부욕이 대단해서 늦은 밤까지 큐대를 놓지 않고 승부에 몰입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당구 실력이 어찌나 좋았던지 넉넉지 않았던 강사 시절 초반에는 내기당구로 딴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을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칸트는 퀘니스베르크의 귀족 부인들과 고위 관리들이 주최하는 만찬에 가장 먼저 초대받는 인기 손님이었습니다. 파티의 주최자들은 칸트를 자신의 식탁에 앉히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식탁 위에서 골치 아픈 철학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망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신문에서 본 흥미로운 기사, 먼 나라의 여행기, 혹은 최신 과학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풀어내며 좌중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훤칠한 미남은 아니었지만 세련된 매너와 지적인 유머,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우아한 화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교적인 인물이었고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칸트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해서 아무리 바빠도 점심이나 저녁은 꼭 누군가와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려 애썼습니다. 이토록 화려한 사교 생활을 즐겼던 것은 단순히 그가 노는 것을 좋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칸트는 철학이란 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숨 쉬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인간 본성에 대해 관찰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웠습니다. 9년 동안 시골 구석에서 외로움에 사무쳤던 그에게 활기찬 도시의 사교계는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를 발산하는 해방구이자 인간이라는 존재를 탐구하는 또 다른 실험실이었습니다. 또한 월급이 없는 사강사 신분이었기에 자신을 알리고 더 많은 수강생을 모으기 위한 일종의 영업활동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매력적인 지식인으로 포장하고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며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은 칸트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한량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청년의 뜨거운 야망이 숨겨져 있었던 셈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파티의 열기가 식은 뒤 텅 빈 자취방으로 돌아온 칸트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퀘니스베르크의 스타 강사여 우아한 사교계의 신사라고 불렸지만 그의 속사정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는 4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40살은 인생의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였는데 칸트는 여전히 월급 한 푼 없는 비정규직 강사 신세였습니다. 강의실에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도 방학이 되거나 아파서 강의를 못하게 되면 수입이 제로가 되는 불안한 삶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칸트에게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명성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다른 도시의 대학들이 그를 교수로 모셔가기 위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에를랑겐 대학이나 예나 대학 같은 곳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정교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짐을 싸서 떠나기만 하면 그토록 원하던 안정된 월급과 명예로운 교수 타이틀을 단번에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칸트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복의 칸트 선생, 퀘니스베르크가 자네를 알아주지 않는데 굳이 여기에 목을 맬 필요가 있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날개를 펼치게. 친구들은 이렇게 조언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 달콤한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단칼에 거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언제나 잔류였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단 태생적으로 몸이 너무 약했던 칸트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는 그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거절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체질은 너무나 예민하여 익숙한 공기를 떠나서는 시들고 말 것입니다. 나는 내 고향 퀘니스베르크에서 나의 철학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는 오직 모교인 퀘니스베르크 대학의 정교수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고향 대학은 야속하게도 이 천재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칸트가 40살이 되던 1764년 대학의 시학 교수 자리가 났습니다. 철학자에게 시를 가르치는 자리라니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칸트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그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대학 당국은 칸트보다 훨씬 실력이 떨어지는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사람을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충격은 컸습니다. 자존심 강한 칸트에게 이 거절은 뼈아픈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하나둘씩 정교수가 되어 안정된 삶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유쾌한 척 사교계를 누볐지만 내면에는 깊은 우울과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칸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마치 텅 빈 항구에 묶여 썩어가는 배와 같다네. 출항을 기다리지만 바람은 불지 않고 선체는 점점 낡아가고 있어. 그토록 화려해 보였던 칸트였지만 40대 초반의 그는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적 빈곤은 점점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1766년 칸트는 교수가 되는 것을 잠시 미루고 왕립 도서관의 사서 보조직에 지원하게 됩니다. 천하의 칸트가 책먼지를 뒤집어 쓰고 도서 대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봉은 고작 62탈러. 아주 적은 액수였지만 칸트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국가에서 받는 고정적인 월급이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의 차가운 서고에 앉아 책을 분류하며
씁쓸함을 삼켰을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적 발견을 꿈꾸던 머리로 도서 목록을 작성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기조차 칸트는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는 수많은 책을 가장 먼저 접하며 당대 지식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흡수했습니다. 거절의 쓴맛은 그를 좌절시키기보다는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내 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 실력으로 그들을 납득시키겠다는 오기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먼지를 마시며 버티던 칸트에게 1770년은 인생이 뒤집히는 기적 같은 해였습니다. 마침내 꽉 막혀 있던 운명의 혈이 뚫린 것입니다. 퀘니 히스베르크 대학에서 칸트에게 논리학 및 형이상학 정교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칸트의 나이는 무려 46살이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도 늦은 나이지만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노년으로 접어드는 입구에서야 비로소 정규직이라는 안정을 얻게 된 셈입니다. 20대부터 시작된 15년 넘는 시간 강사 생활과 가정교사 생활, 그 지긋지긋했던 비정규직의 서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칸트는 이 감격스러운 취임식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발표한 논문이 바로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에 관하여 라는 제목부터 아주 묵직한 라틴어 논문입니다. 제목은 어렵지만 이 논문은 칸트 철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훗날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의 대표작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 취임 논문 속에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70년 8월 칸트의 교수 취임식이 열린 날 대학 강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동료 교수들, 그리고 칸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고위 관리들까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칸트는 긴장한 기색 없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사상을 유창한 라틴어로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논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작고 왜소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지적 에너지에 압도되었습니다. 취임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칸트라는 거장이 철학의 왕자에 오르는 대관식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정교수가 된 칸트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의실 입구에서 학생들의 머릿수를 세며 오늘 저녁 반찬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넉넉한 월급은 그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선물,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해야 했던 잡다한 강의나 도서관 사서 아르바이트도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도서관에 사직서를 냈고 오로지 자신이 평생을 바쳐 탐구하고 싶었던 진리, 즉 인간 이성의 한계와 가능성을 파헤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교수가 되자마자 칸트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사교계의 스타이자 말 잘하고 옷 잘 입던 우아한 칸트 선생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지식보다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깊고 고독한 사색의 세계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나는 내 영혼의 시계를 멈추고 영원한 진리를 향해 항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잡동사니 지식들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46, 남들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칸트는 진짜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제부터 펼쳐질 삶은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거대한 탑을 쌓는 고독한 건축의 시간이었습니다. 정교수 취임은 칸트에게 편안한 노후의 보장이 아니라 철학 역사상 가장 높고 험준한 산을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칸트가 교수가 되었으니 곧바로 엄청난 책들을 쏟아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정교수가 된 칸트를 보며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생활 걱정도 없으니 저 천재 교수가 금방이라도 보석 같은 책들을 쏟아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칸트의 펜은 뚝 멈춰버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칸트는 단 한 권의 제대로 된 철학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칸트 선생은 이제 끝났어. 교수 자리를 꿰차더니 배가 불렀거나 아니면 재능이 다 말라버린 게 틀림없어.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오해였습니다. 칸트는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지금껏 누구도 가보지 못한 사상의 깊은 심연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원인은 바로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던진 충격적인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휴메 책을 읽은 칸트는 그야말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인거법칙이나 과학적 지식들이 사실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습관적인 믿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휴메 주장은 칸트가 평생 쌓아온 철학적 기반을 뿌리채 뒤흔들었습니다. 칸트는 훗날 이때의 충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미 나를 독단의 잠에서 깨워주었다. 그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철학을 수리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인간 이성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그 근본부터 다시 파헤쳐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아니라 다 허물고 맨 땅을 파서 기둥부터 새로 세우는 거대한 역사였습니다. 칸트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사교 파티도 끊고 저녁 식사 초대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그는 좀처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친구이자 제자였던 마르쿠스 헤르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칸트는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모든 철학은 헛수고가 될 거야. 나는 이 과제를 끝내기 전까지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을 생각이라네. 처음에는 몇 달이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머릿속 구조를 해부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재의 촛불은 밤새 꺼질 줄 몰랐고 칸트는 종이더미 속에 파묻혀 쓰고 찢기를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아한 사교계의 신사 칸트는 점점 잊혀갔습니다. 퀘니스베르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학문적으로 사망한 노인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 죽은 것 같았던 그 10년의 침묵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는 응축의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인류 지성사를 뒤집을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식 없이 흘러간 그 10년, 학계가 그를 한물간 학자라고 비웃던 그 시간 동안 칸트는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서양 철학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1781년 5월, 드디어 10년의 긴 침묵이 깨졌습니다. 퀘니스베르크의 서점에 무려 800페이지가 넘는 벽돌처럼 두꺼운 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칸트가 57의 나이에 내놓은 일생일대의 역자, 순수 이성 비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재능이 다했다고 여겼던 늙은 교수가 철학 역사상 가장 난해하고도 거대한 괴물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4~5개월 동안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글만 썼습니다. 10년 동안 머릿속에서 숙성시킨 생각들을 종이 위에 쏟아내느라
펜이 부러질 정도로 휘갈겨 쓴 것입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만 하면 유럽의 지성계가 발칵 뒤집히고 자신에게 찬사가 쏟아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자신의 자신감을 이렇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다가올 수백 년 동안 철학의 나침반이 될 것이네. 나는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꾼 것처럼 철학의 중심을 바깥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 안으로 바꾸어 놓았네. 칸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거울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이라는 특수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이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마음이 구성해낸 것이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즉, 지식이란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을 향해 던지는 질문에 따라 결정된다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부푼 기대와 달리 현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책이 너무나, 정말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자신의 정교한 논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기 위해 한 문장을 한 페이지가 넘도록 길게 쓰기도 했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용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라틴어신 문체까지 섞여 있어 독일 사람들도 독일어 책을 해석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조차 책을 펴자마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독일의 소크라테스라 불리던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 모제스 멘델스 존조차 이 책을 읽다가 포기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신경이 쇠약해질 지경이다. 이것은 책이 아니라 독자를 고문하는 기계와 같다. 이 책을 다 읽으려다가는 내 병이 더 도질 것 같아 덮을 수밖에 없었다. 서평지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 쓸데없이 복잡한 말장난이라는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초판은 서점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었고 출판사는 종이값도 못 건지겠다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57살의 노 교수가 10년의 세월을 바쳐 낳은 자식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칸트의 충격은 컸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읽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하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실패 앞에서 좌절하거나 은퇴를 결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너무 불친절했음을, 그리고 시대를 너무 앞서갔음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는 흔들리는 대신 신발끈을 다시 조여맸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너무 어렵다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본을 쓰고 더 쉽게 다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 세상에 나온 직후 칸트는 이제 막 57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책에 대한 반응은 냉담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위대한 책들의 목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윤리학, 미학,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가 완성해야 할 철학의 체계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선천적으로 너무나 허약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가슴이 조여오고 소화가 안 되는 이 약한 몸뚱이를 가지고 남은 인생 동안 그 거창한 과업을 완수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시계태엽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약한 몸에 독약이나 다름없으니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칸트의 그 유명한 전설적인 일과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칸트의 하루는 새벽 5시 정각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상시간을 지키는 것은 칸트에게 목숨과도 같은 철칙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마르틴 람페라는 충직한 하인이 있었는데 람페는 퇴역 군인 출신으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칸트는 람페를 고용하면서 아주 엄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람페,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매일 아침 5시 정각에 나를 깨우게. 내가 아무리 졸려서 더 자겠다고 떼를 쓰거나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더라도 절대로 봐주면 안 되네.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서라도 반드시 5시에 깨워야 하네. 알겠나? 람페는 주인의 이 엄명을 군대 명령처럼 따랐습니다. 람페가 교수님 5시입니다 라고 외치면 칸트는 군소리 없이 바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칸트는 평생 이 약속을 지켰고 람페 역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늦지 않고 주인을 깨웠습니다. 칸트의 하루는 이렇게 강력한 의지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칸트는 잠옷 차림으로 서재로 가서 붉은색 가운을 걸치고 작은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람페가 끓여온 연한 차 2잔을 마셨습니다. 이때가 칸트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허락한 작은 사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파이프 담배를 딱 한 대 피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칸트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 하루에 딱 한 번만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담배를 더 오래 피우고 싶어지자 꾀를 냈다는 점입니다. 파이프의 크기를 점점 큰 것으로 바꾸어 나간 것입니다. 나중에는 제법 큰 파이프를 사용해서 꽤 오랫동안 연기를 뿜어냈다고 합니다. 이 고요한 새벽, 차 향기와 담배 연기 속에서 칸트는 그날 써야 할 글의 목차를 정리하고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를테면 워밍업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면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교수가 된 이후에도 그는 강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서재로 돌아오면 오전 9시쯤 되었는데 이때부터 점심 식사 전인 12시 45분까지가 칸트의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구 차림에 가운만 걸친 편안한 복장으로 책상 앞에 앉아 누구의 방해 따위는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오전 시간 동안 서재에는 펜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칸트는 창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조차 사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는 일부러 퀘니스베르크의 낡은 성벽 탑만 보이는 위치에 책상을 두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내면과 이성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훗날 세상을 놀라게 할 실천 이성 비판이나 판단력 비판 같은 위대한 저서들의 문장 하나하나는 모두 이 치열한 오전 시간에 탄생했습니다. 칸트가 이렇게 기계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깐깐한 결벽증 환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약한 인간이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학문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고 이 도구가 고장나지 않고 오래 작동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숨막히는 삶이라고 혀를 찼을지 모르지만 칸트에게 이 규칙적인 루틴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유를 향한 날개였습니다. 12시 45분, 오전 작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칸트의 시계는 1초의 오차도 없이 아주 격렬하고도 뜨겁게 돌아갔습니다. 오전 내내 치열하게 글을 쓰느라 에너지를 쏟아부은 칸트에게 오후 1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칸트는 하루에 딱 한 끼 점심만 먹었습니다. 아침은 차 2잔으로 때우고 저녁은 아예 굶었기 때문에 이 점심 한 끼는 칸트에게 영양을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점심 식탁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는 대식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많이 먹었습니다.
생선 요리를 특히 좋아했고 고기와 와인도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이 시간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식사 시간의 진짜 주인공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칸트는 혼자 밥 먹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그는 혼자 생각하며 밥을 먹는 것은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병적으로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점심마다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되는 손님들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동료 교수부터 제자, 공무원, 상인, 의사, 목사, 심지어는 외국에서 온 여행객까지 매일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칸트에게는 손님을 초대할 때 아주 철저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탁 인원은 최소한 3명 이상이어야 하고 9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3명 미만이면 대화가 너무 끊기고 침묵이 흐를 수 있고 9명이 넘어가면 여러 그룹으로 쪼개져서 시끄럽기만 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내 식탁에서 철학 이야기는 꺼내지 말 것. 오전 내내 머리가 터지도록 철학을 고민했으니 밥 먹는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눈치 없는 젊은 학자가 칸트 앞에서 순수 이성 비판의 난해한 구절에 대해 질문이라도 하면 칸트는 정색을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퀘니스베르크 항구에 들어온 배 이야기, 영국의 의회 소식, 프랑스의 유행, 새롭게 발견된 과학 상식 등이 주된 메뉴였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칸트는 다시 우아한 사교계의 신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농담을 던지고 손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칸트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으면 특유의 유머로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점심 식사는 보통 서너 시간씩 이어져 오후 4시나 5시가 되어서야 끝나곤 했습니다. 이 시간은 칸트에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재에 갇혀있던 고독한 사상가가 진짜 세상과 만나는 통로이자 인간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자신이 연구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생생하고 다채로운지를 확인했습니다. 딱딱한 책상 앞이 아니라 웃음과 음식 냄새가 가득한 식탁에서 칸트의 철학은 현실의 온기를 얻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 점심시간이야말로 칸트가 그토록 방대한 저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최고의 영양제였던 셈입니다. 긴 점심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면 시계 바늘은 어느새 오후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칸트는 잿빛 코트를 입고 손에는 스페인산 지팡이를 든 채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돌든 상관없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퀘니스베르크의 거리에 칸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처럼 아주 당연하고 변함없는 일이었습니다. 칸트가 산책하는 코스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출발해 보리수 나무가 양옆으로 늘어선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 길은 나중에 사람들이 칸트를 기리며 철학자의 길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당시에는 그저 한적한 산책로였습니다. 칸트가 산책을 하는 방식도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는 늘 혼자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토록 좋아했지만 산책 시간만큼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하면 입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 폐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오직 코로만 숨을 쉬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아주 일정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정확했던지 퀘니스베르크 사람들은 창밖으로 칸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집 시계를 맞췄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칸트 교수님이 저기 지나가네? 지금 3시 반이구만. 시계가 5분 늦었네. 이런 대화가 실제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칸트의 산책은 그들에게 움직이는 시계탑이자 하루의 흐름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이웃들은 회색 코트를 입은 작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는 것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게 변해도 칸트 교수님의 산책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평온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독한 산책 시간은 칸트에게 움직이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썼던 글, 점심때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철학적 난제들이 이 산책길 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의 실타래가 풀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가끔 걷다가 멈춰서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메모하기도 했습니다. 칸트 철학의 정교한 논리들은 꽉 막힌 방안이 아니라 바로 이 보리스길 위에서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칸트의 산책을 멈추게 한 사건은 평생 딱 2번뿐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너무나 좋아했던 사상가 장자크 루소의 책 에밀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 산책을 놓쳤던 날이었고, 또 한 번은 프랑스 혁명 소식을 듣고 신문을 기다리느라 산책을 걸렀던 날이었습니다. 이 2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는 죽기 직전까지 이 규칙을 지켰습니다. 퀘니스베르크의 짙은 안개 속을 뚫고 묵묵히 걸어가는 칸트의 뒷모습. 그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한 철학자의 숭고한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철학의 거장 칸트에게도 늙음과 죽음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른이 넘어가면서 칸트의 평온했던 말년은 예상치 못한 거센 풍파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의 사상이 국가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786년 계몽군주라 불리며 학문과 예술을 장려했던 프리드리 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조카인 프리드리 비렐름 2세가 프로이센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전임자와 달리 아주 보수적이고 종교적으로 편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계몽주의 사상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출판물에 대한 검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유롭게 사상을 펼치던 퀘니스베르크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열의 칼날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 칸트를 정조준했습니다. 1793년 69의 칸트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칸트는 기독교의 교리를 맹목적으로 믿는 대신 이성의 빛으로 종교를 재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앙이란 기적을 믿거나 교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보수적인 국왕과 관리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칸트가 기독교를 모독하고 청년들을 타락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1794년 10월, 칸트는 국왕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사실상 경고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충직한 신하 칸트여, 그대는 자신의 지위와 재능을 남용하여 성경과 기독교의 권위를 훼손했다. 앞으로 종교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을 금한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길 경우 불쾌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명심하라.
70살의 노 교수에게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협박이었습니다. 평생 진리를 추구해온 그에게 입을 다물라는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칸트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국왕에게 답장을 보내 폐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앞으로 종교에 관한 공개적인 강의나 저술을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에 실망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모하게 싸우다가 감옥에 가거나 추방당해 아예 학문의 길을 잃는 것보다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꺾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메모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자신의 확신을 모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확신이어야 한다. 이 사건은 칸트의 노년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억압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총명한 기억력도 흐릿해져 갔고 육체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열 때문에 종교에 대한 책은 쓸 수 없었지만 그는 대신 정치와 역사, 평화에 대한 글을 쓰며 우회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펼쳐나갔습니다. 1795년에 발표한 영구 평화론은 바로 이 암울한 시기에 탄생한 명작으로 국가 간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칸트의 노년은 권력의 억압이라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지성의 촛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고독하지만 위대한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00년대가 되자 퀘니스베르크의 시계탑 같았던 칸트의 일상에도 멈출 수 없는 노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토록 자신의 이성을 날카롭게 벼려왔던 철학자에게 찾아온 최후의 시련은 역설적이게도 기억의 상실이었습니다. 80살이 가까워지면서 칸트는 점차 단어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철학 용어가 생각나지 않더니 나중에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자신이 방금 밥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토록 정확했던 산책도 멈추었고 서재의 펜은 잉크가 마른 채 굳어갔습니다. 이 시기 칸트의 곁을 지킨 것은 그의 제자이자 말년의 동반자였던 바제안스키였습니다. 바제안스키는 어린아이처럼 변해가는 스승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육체와 정신이 허물어져가는 와중에도 칸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으로서의 품격, 예의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담당 의사가 왕진을 왔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칸트는 혼자서는 서 있기도 힘들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방에 들어오자 칸트는 앙상하게 마른 몸을 부들부들 떨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기겁을 하며 빨리 자리에 누우라고 만류했지만 칸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옆에 있던 바제안스키가 의사에게 귀뜸했습니다. 선생님, 저분이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이 아직 앉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절대 먼저 앉지 않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십니다. 의사가 서둘러 의자에 앉자 그제야 칸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 깊숙이 몸을 뒤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서 인간다움에 대한 감각은 아직 떠나지 않았소. 비록 몸은 시들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평생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았던 도덕적인 영혼만큼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빛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1804년 2월 12일 퀘니스베르크의 하늘은 맑았지만 날씨는 매서웠습니다.
칸트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제자들과 친구들이 그의 침대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칸트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목이 말랐는지 입술을 달싹이는 그에게 바지안스키는 설탕과 와인을 섞은 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칸트는 그 물을 아주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평생 고뇌와 사색으로 주름진 얼굴에 아주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정말 아주 조용히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것으로 좋다. 독일어로 es ist gut. 이것이 위대한 철학자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치열했던 삶, 끈질기게 탐구했던 철학,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평화로운 고백이었습니다. 오전 11시, 평생 퀘니스베르크의 시계 역할을 했던 칸트의 심장이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칸트의 장례식은 퀘니스베르크 시민 전체의 애도 속에 치러졌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위대한 현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교회종이 일제히 울렸고 학생들은 스승의 관을 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죽장인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작은 거인은 그렇게 퀘니스베르크 대성당의 지하 묘소에 잠들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묘비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문장이 새겨져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을 늘 새로운 경의와 존경심으로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머리 위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안개 낀 항구 도시에 병약했던 소년, 늦깎이 강사, 사교계의 신사, 그리고 고독한 산책자였던 임마누엘 칸트. 그는 별처럼 먼 우주의 질서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양심을 연결하려 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질문들과 사유의 흔적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밤하늘의 별처럼 길 잃은 우리의 지성을 비추는 나침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로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데 바쳤던 칸트의 인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일 것입니다.